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원래 Q&A 영상을 진짜 안 찍으려고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커뮤니티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다니.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드리며 오늘 그동안 물어보셨던 거를 제가 이렇게 메모에 짜르르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많죠. 그래서 이거를 차례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남편 얘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공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브이로그 관련된 거랑 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쇼핑하는 방법, 뭉게구름이 얘기, 제 가치관, 미래의 계획,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걸로 11가지가 분류가 벌써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90년생이고 30살입니다. 닉네임 아뚱이라는 거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제 이름 뚱뚱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뭔가 팔자 걸음 걷는 게 되게 뭔가 허세에 차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팔자걸음식으로 걸었더니 친구가 나보고 왜 이렇게 뒤뚱뒤뚱 걷냐, 아 뚱이네? 약간 이렇게 해서 불리게 된 별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입에 착 붙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데 무슨 철권 캐릭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약간 좀 독특한 이름 같아가지고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진짜 이거를 이렇게 궁금해하실지 몰랐는데 왜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영상에 남편이 나오면 되게 다들 막 안 좋아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원체 많이 들었어가지고 사실 초반에는 거의 노출도 안 시켰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얼굴 나오고 싶어하진 않은데 여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저와 남편과의 그런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단 남편이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1살입니다. 남편이 07학번이고 제가 08학번. 그리고 둘 다 학교를 어쨌든 1년씩 일찍 가가지고 둘 다 빠른 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은 31살이고 저는 지금 30살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3학년 때 2학기 때쯤 그 남편 친구가 먼저 동아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그때 맨 처음에 먼저 들어온 남편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진짜 박지성 닮은 친구가 한 명 있다. 걔가 이제 올 거다 이 동아리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야 진짜 닮아봤자 얼마나 닮았겠어. 약간 보통 박지성 닮았다고 하면은 그런 그려지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약간 좀 흔하고 약간 눈 좀 작고 약간 이럴 것 같은? 근데 실제로 맨 처음에 딱 남편 봤을 때 진짜 그냥 박지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어느 정도로 그때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닮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닮았냐면은 제가 남편이랑 같이 그 사귄 지 조금 지났을 때 부산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KTX를 이제 KTX 타고 부산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기차에서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자꾸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근처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약간 이러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기네들끼리 제 남편이 박지성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여튼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닮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랑 지금의 그 몸무게가 한 10kg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닮았었는데 일단 맨 처음 첫인상이 약간 박지성 닮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거예요. 첫인상이 진짜 좋았고 약간 그런 몸에 배어있는 매너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게 보다가 제가 먼저 사실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먼저 좋아해가지고 제가 먼저 들이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튼 이제 알게 된 지 한 달인가 2달 만에 사귀게 됐고, 그러다가 연애를 이제 6년을 하고 사실 결혼을 한 건데, 연애할 때 위기가 있었는지도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할 때의 위기는 일단 둘이 진짜 안 싸우는 편이어가지고, 사귀는 6년 동안 진짜 싸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기억도 안 나고 진짜 손에 꼽거든요, 싸운 적이. 근데 그래서 권태기가 조금 한 3년 때까지는 그런 게 없다가 3년 지나고 나서는 권태기가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자주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권태기가 오게 된 이유는 약간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이제 좀 안정을 찾고 모든 삶이 이제 루틴해지고 그러기 시작했는데, 남편이랑 결혼은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 데이트는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권태로움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남편이 되게, 제가 사귀기 초반에 했던 얘기는 자기는 자기의 30살이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35 이 정도에 결혼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귀로 듣다 보니까, 아 그럼 나는 얘랑 결혼하려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한 5년 연애를 했는데 이렇게 5년을 더 해야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권태기가 좀 더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결혼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남편이랑 이제 한 5, 6년을 만나면서 사귀는 내내 사실 저는 얘가 제 인생의 최고의 반려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랑 평생 결혼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팔불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튼 남편은 좀 약간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되게 그런 점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약간 먼저 항상 저를 위해주고 잘 들어주고 잘 맞춰주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남편을 그렇게 되게 좋게 보고,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남편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수영을 이제 아침 수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알게 된 그런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랑도 그냥 몇 년째 계속 친하게 지내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여튼 저는 그래서 사귀는 내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결혼해도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더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판을 내려고, 결혼 안 할 거면은 그만 만나자고.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루 만에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하루 헤어진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자기도 원래 이제 저랑 이제 계속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너무 놀래면서 자기는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 약간 이렇게 돼서, 그때 이후로 사실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 얘기 좀 약간 창피하네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는데, 뭐 외모, 재력, 성격 이런 거 다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돈만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도 되겠다 약간 이런 확신이 들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근데 남편은 사실 저랑 가치관이 진짜 되게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그럼 막 진짜 저는 제 인생의 약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치도, 종교도, 가치관도 너무 다 잘 맞고, 그런 외적인 거에 있어서 진짜 약간 싸울 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진짜 저는 약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력, 성격, 외모를 보는 게 당연히 중요는 하겠지만, 근데 이 모든 거를 갖춘 사람과는 결혼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랑 이제 평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이게 가장 결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긴 스토리여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결혼식까지의 그런 과정들은 사실 그때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블로그에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 심심하시면은 제 결혼 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다이어트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진짜 사실 제가 아가리 다이어터라고 이제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진짜 20대 때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진짜 없어요. 진짜 별거 다 해봤어요.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GM 다이어트도 해보고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평소에 몸무게보다 한 3kg? 4kg 정도 빠지는 수준?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제 평소 몸무게보다 6kg 넘게 뺐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안 먹는 것이 이게 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때 점심을 라떼로 때웠어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청첩장을 줘야 되니까 이제 약간 술자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2달이란 시간 동안 술을 아예 끊었습니다. 이게 술 때문에 살이 찌는 건 아니고 술 때문에 먹게 되는 안주 때문에 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그러면은 술만 먹으면 되지 않냐, 안주를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술 먹으면은 그게 안 돼요. 술 먹으면은 용기가 생겨요. 내가 이걸 먹어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용기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식전까지 제 생각에 한 7kg까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몸무게로 돌아간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연애와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밖에서 만나도 안 헤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도 되게 신기하고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또 웃긴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차가 있고 남편이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에서 살고 남편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데이트를 보통 서울이 재밌는 게 더 많으니까 서울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차를 끄는 게 이제 좀 익숙하니까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막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남편 태우러 가고 데려다 주고 그런 거를 진짜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거든요, 주말이. 그 심지어 왕복이 120km인데 진짜 서울 한 번 차 막히면 다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가는데 막 한 2시간 걸린 적도 있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점? 그리고 좀 약간 연애 때보다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도 훨씬 넓어지고 그리고 얘기할 시간도 많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같이 공부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뭔가 진짜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변모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조언은 사실 제가 이거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독하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결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진짜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손에 꼽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 약간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맨 처음에는 남편이 뭉게구름이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였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고 전 항상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데 남편한테는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배려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려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술 먹방 이벤트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건 남편이 낯을 가려서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열심히 먹는 그런 라이브 같은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신 거는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무슨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면은 IELTS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왜 하는지도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을 조금 아끼고 싶어요, 사실. 근데 현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잘 되면은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일단 영어를 잘 하면은 좀 모든 기회가 갑자기 생겼을 때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이제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때 이 시험이 가장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IELTS 시험 자체가 리스닝이랑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고루고루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전체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IELTS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패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저는 IELTS 강의를 아이패드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 필기 같은 거를 다 지금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굿노트라는 거를 쓰는데 제가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책을 써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책을 풀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핸드폰 어플 통해 가지고 책을 스캔한 다음에 실제 시험지처럼 이렇게 그냥 진짜 연필로 푸는 것처럼 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일과 관련된 질문인데 먼저 제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입니다. 그리고 꿈과 관련된 취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사실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 개발하는데 그렇게 뜻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배웠던 게 그런 막 C 언어 이런 걸 배우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코딩 해가지고 도스창에다가 막 별 찍고 약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튼 약간 보여지는 결과가 그렇게 막 흥미롭고 이러지 않으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1, 2학년 때는 내가 이 과를 딴 걸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3학년 때기 전에 1년 휴학을 했거든요. 1년 휴학하면서 뭐 알바도 하고 그리고 호주 워홀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복학을 하고 동아리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입한 동아리가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동아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처음으로 근데 제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핸드폰 화면에다가 토스트 메시지 띄우는 거 자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막 그런 까만 창에서 결과를 보다가 내 핸드폰에 내가 이렇게 막 메시지 띄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빠져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막 안드로이드 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어플리케이션도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사실 바로 취업이 된 케이스여가지고 쉼 없이 그냥 바로 일을 했어요. 졸업식도 못 갔어요. 제가 한참 연수 받을 때 졸업식이어가지고 졸업식 못 간 게 좀 많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는 지금 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 만족도는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가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업무 강도 약간 이런 것도 요즘에 좀 많이 바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되게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확실히 요즘 되게 많이 바뀌는 거를 몸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지금 전 회사 3년 다니고 지금 회사 3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 7년 차거든요 벌써? 벌써 7년 차인데 제가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눈치 보느라고 안 해도 될 일을 하지 말자 이거가 약간 제가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굳이 이제 업무 시간에 일을 해서 다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윗사람들 잘 보이고 싶어서 눈치가 보여서 뭐 약간 이런 일로 남아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진짜 비효율적이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도 되게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눈치 보느라 안 해도 될 일을 하지 말자 약간 이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실 회사를 나가시게 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닐 건데 약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직장 생활은
단거리 뛰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한 진짜 십 년 이렇게 넘게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더 일부러 이제 과장하고 약간 이런 거를 제가 평생 할 자신이 없어서 그거는 애초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준생이신 분이 저한테도 조언을 해달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언은 첫 회사를 잘 고르자입니다. 이게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백수 기간이 길어지고 약간 이러면은 좀 더 조급해져서 회사를 좀 성급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급하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첫 회사는 되게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약간 배우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도 다 물론 되게 좋은 회사를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첫 회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첫 연봉이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직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이직한 회사의 연봉 테이블에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첫 회사의 연봉에 막 10% 정도 추가? 이렇게 이제 그쪽 회사 인사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보통. 그래서 저는 첫 회사의 첫 연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배울 수 있고 좀 약간 좋은 회사를 좀 고르고 골라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존버하는 기준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이랑 업무 강도 이런 게 조금 괜찮다면은 계속 이 회사는 계속 다녀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 시 고려해야 할 거는 3년차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보통 회사 다니면은 3년이 약간 고비인 것 같아요. 3년 정도 같은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되게 루틴해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오는데 저는 그런 시기에 이직을 한번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되게 자극이 될 수 있고 약간 좋은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대신 이제 고려해야 할 거는 가게 될 회사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정확한 좀 자세한 얘기 이런 거를 이제 건너라도 알아서 수소문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네. 그리고 또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한번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직을 하기 전에 이제 이 회사의 인사팀이랑 얘기를 할 때 약간 구두상으로 말했던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계약서에 다 쓰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여튼 계약서에 쓰지 않아서 제가 큰 코를 다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믿지 말고 계약서에 모든 걸 다 쓰고 사인하고 입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브이로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이로그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로도 사실 몇 번 말한 적이 있긴 해요. 제가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내가 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 다음 항공권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야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약간 유일한 버팀목 이런 생각으로 진짜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되게 추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항상 사진만 찍다가 그냥 친구랑 이제 런던이랑 파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우연찮게 찍은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게 사진보다 훨씬 뭔가 그날의 냄새, 기억, 분위기, 소리 이런 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조금 저는 영상에 좀 여행할 때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유튜브로 이제 그런 브이로그라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된 게 시드니님 브이로그였어요.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브이로그가 막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재작년 5월 일인데 재작년 5월에 제가 스웨덴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여행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액션캠도 사고 막 준비를 해갔는데 이게 제가 안 해보던 거를 여행지에서 처음 하려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액션캠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지금 그냥
제 노트북에 있습니다. 여튼 근데 그때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해만 여행을 한 5번 정도 갔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어가지고 더 미친듯이 놀았고 그리고 그때 친구랑 살고 있을 때여서 맨날 퇴근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맥주 사가지고 막 집에서 막 영화 보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그런 게 조금 남아있어요. 여튼 그런 영상의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집 프로그램 뭐 쓰냐고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아이패드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고, 이제 여기가 레이어거든요? 이 영상이랑 위에 자막이랑 그리고 한층 더 쌓을 수 있고 사운드도 넣고 좀 약간 되게 직관적으로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앱입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쓰시면은 무조건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플이 유료 어플이어서 한 2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2만 원어치가 훨씬 넘는 값어치를 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는 캐논 마크2라고 유명한 이제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쓰고 이제 평소에는 아이폰으로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관련해서도 물어보셨는데, 만나면 인사해도 되는지 막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를 올렸지만 그 망원동에서 술 마시다가 그 구독자분 만났을 때 엄청 놀래가지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보시고 인사하고 싶으시면은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은 어떻게 배웠는지, 저는 이거 아까 루마퓨전 얘기하면서 말했어야 됐는데, 그 방구석 리뷰룸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루마퓨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영상 이런 거를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되게 좀 자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많이 참고를 했고, 좋은 음악 찾는 방법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그 BGM 까는데 진짜 많이 공을 들이거든요. 일단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막 이렇게 들을 텐데, 이게 보면은 more of what you like 이렇게 써있거든요?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 좀 많이 듣는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랑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짜르륵 추천해줍니다. 이 노래랑 비슷하고 이게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타고타고 해가지고 또 좋은 노래 알게 되고, 그러면은 재생 목록에 저장해놓고 좀 주구장창 듣다가 또 이거랑 비슷한 노래 찾고 싶어 약간 이러면은 재생 중인 화면이거든요. 여기 재생하는 화면에서 보면은 스타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자동으로 비슷한 노래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BGM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그 노래를 올리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메시지를 보내서 이 노래를 BGM으로 써도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의 노래만 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한 20명한테 물어보면은 한 10명 조금 안 되게 답변이 와요. 그래서 되게 쓰고 싶은 노래도 진짜 많은데 못 쓰는 노래가 많아서 조금 아쉬워요. 술에 관한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많이 마시긴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최애 주종을 물어보셨는데, 최애 주종은 단연코 맥주입니다. 맥주 마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소주도 많이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지만 맥주만큼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애 맥주 3가지 또 물어보셨는데, 일단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접근성이 쉬운 맥주 중에 그 최고로 뽑는 거는 파울라너가 사실 제일 취향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맥주를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술 이런 거를 엄청 즐겨 마시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제가 홍콩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나라에 약간 편의점 4개 맥주 10,000원 약간 이런 게 이렇게 막 흔하지 않을 때? 좀 약간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블랑이라는 맥주 자체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콩에서 블랑이라는 맥주를 생맥주로 처음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상큼하고 진짜 완전 최애 맥주로 등극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블랑만 사 마시고 몇 년 동안 블랑만 진짜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많이 마시다 보면 좀 약간 질리잖아요. 그 향이 좀 되게, 그리고 초보들이 마시기 좀 좋은 그런 맥주거든요. 좀 상큼하고 약간 오렌지 향도 많이 나고, 그래서 블랑을 한 2년 정도 마시다가 호가든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좀 딴 것도 막 이것저것 다 마시고 보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저는 파울라너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랑이랑 비슷한 것 중에 블루문이라는 그 이건 미국 맥주인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거를 2번째로 꼽았고, 3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브루잉하는 그런 수제 맥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상품처럼 돼가지고 병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서 맥주입니다. 강서 맥주가 좀 되게 제 취향이에요. 약간 근데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맥주는 블랑입니다. 블랑이랑 호가든 이 정도? 이게 좀 약간 접근하기도 쉽고 좀 괜찮은, 약간 상큼하고 되게 맛있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애 안주 술 조합도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큐스 닭강정이랑 떡볶이 맥주입니다. 가끔 근데 제가 원래 닭강정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남편이 닭강정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큐스 닭강정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맥주를 같이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은 이거 진짜 질문이 많네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먼저 인생 영화 3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제가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하고, 제가 영화마을에서 알바를 한 적도 있어가지고 한동안에 그때 나온 스릴러 다 보고 막 그랬어요. 진짜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꼽는 인생 영화 3가지 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분류를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일단 제가 옛날 한 3년? 아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 영화로 꼽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말했던 게 이터널 선샤인이었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이터널 선샤인 보고 나서 좀 나중에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존 말코비치 덱이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남들한테도 보라고 이제 추천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터널 선샤인이랑 존 말코비치 덱의 작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터널 선샤인은 되게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터널 선샤인을 보셨는데 존 말코비치 덱을 안 보셨다면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위플래시 영화를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근데 위플래시랑 이제 라라랜드, 그래서 이 감독도 굉장히 좋아해서 위플래시도 하나 꼽아봤고, 그리고 저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장 넘버1으로 꼽는 건 올드보이고, 친절한 금자씨나 아가씨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인생 책도 하나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지 좀 되게 그 질문 받았을 때부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 책이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성인이 돼서 최근에 약간 결혼하고 나서가 제일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제가 소설도 좋아하고 뭐 에세이도 좋아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그 책들을 많이 읽고 좋아했었는데, 약간 인생 책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 교훈을 준 책? 아니면은 내 삶을 완전 바꿔놓은 책? 약간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법한 책을 한 권 꼽았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사실 약간 내용만 보면은 이게 진짜 막 배울 점이 있고 뭐 이걸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약간 이렇게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진짜 소설이고 픽션이고. 근데 제가 이 책을 꼽은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진짜 많이 변했고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느껴요. 진짜 이 최근에 약간 가장 사회를 크게 바꾼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이 책을 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보통 이게 사실 이제 픽션이다 보니까 이건 진짜 허구다. 이게 한 명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안 읽어보셨거나 약간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그냥 제 얘기예요. 그리고 제 친구의 얘기기도 하고 엄마의 얘기기도 하고 그냥 사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냥 모든 여성분들의 얘기예요. 그냥 이건 자체는 진짜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 소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명한테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 제가 겪은 일인데 이게 그냥 너무나도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가 되고 100만 부가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같이 먹먹히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잘 팔리고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하면은 82년생 김지영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을지로 최애 맛집을 물어보셨는데 좀 약간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뭔가 이게 꼽는 걸 잘 못해요. 왜냐면은 진짜 다 맛있거든요. 다 좋아하고 다 너무 맛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중을 못 그리겠는데 제 최애 맛집을 물어보셨으니까 약간 종류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는 이제 쌀국수는 을지로에 있는 촉촉을 되게 좋아하고 양식은 역이라는 약간 퓨전 그런 레스토랑?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바오차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딤섬집입니다. 그리고 셰프가 만든 떡볶이라고 이거 파인애비뉴 빌딩 지하에 있는 떡볶이집인데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저는 국물 떡볶이 같은 거보다 그냥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매운 떡볶이가 딱 제 입맛에 맞는 그런 떡볶이라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애 파스타 레시피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주 해먹진 않았지만 그 작년에 블로그 봤을 때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썬드라이 토마토를 해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파스타를 썬드라이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제가 만들었던 그 파스타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썬드라이 토마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3가지는 약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꼽는 거는 떡볶이. 그리고 저는 약간 된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된장 술밥 이런 거를 팔잖아요? 된장 술밥 진짜 약간 소울푸드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닭강정을 꼽아봤어요. 큐스 닭강정. 아시죠? 과일, 깐풍, 머스타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머스타드예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여행지 국내. 부산으로 할게요. 부산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엄마도 있고 그리고 그 부국제 때도 너무 좋았고 이래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를 부산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스웨덴 스톡홀름을 이제 혼자 일주일 여행을 갔었는데 진짜 최고로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굴이 북유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기로. 근데 저는 진짜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최고예요. 그런 로컬들만 가는 그런 힙플레이스 약간 이런 거 찾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여행하기 전에 약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되게 멋진 사람들의 인스타 계정을 쭉쭉쭉 본 다음에 약간 좀 그런 사람들만 가는 그런 레스토랑 카페를 좀 많이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진짜 그냥 갈 때마다 약간 다 막 신멋? 다 너무 잘생기고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일주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이제 아크네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원래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아크네 모든 매장을 다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점원들도 진짜 너무 잘생기고 개성있고 예쁘고 막 친절하고 꼭 모든 지점에 아크네 매장을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너무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 베스트 빵집에 좋아하는 빵 또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아시다시피 추이구이 브레드를 진짜 자주 가요. 추이구이 브레드에서 그 허니 고구마 고르곤졸라 치아바타 그거를 가장 많이 먹는 것 같고 롤링핀의 버터 프레첼
그리고 피터팬, 그 연희동에 있는 피터팬에서는 마늘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애 브이로그도 물어보셨는데 원래 한시연님 영상을 진짜 많이 보고 지금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지금도 계속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최애로 꼽는 거는 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고 같이 댓글 주고받고 약간 같이 소통했던 그런 분들 영상이 저는 사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롬님이랑 쪼롱님 영상을 되게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구도셸리 아시겠어요? 구도셸리님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귀엽고 댓글 보는데 약간 드립 같은 거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까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최애 레시피 3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질문 답변하기 전에 남편이 나한테 뭐 해줬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쭈르륵 봤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해준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 가장 최애로 꼽는 거는 궁중 떡볶이입니다. 궁중 떡볶이라고 저희 집에 있는 그 소불고기 가지고 떡이랑 해서 궁중 떡볶이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해준 유린기도 맛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작년에 이제 볶음밥을 해줬었는데 라이언 모양으로 볶음밥을 해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 최애로 꼽아서 이렇게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가수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약간 제가 G.O.D 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옷도 하늘색이고 근데 저는 사실 신화 팬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신화 와일드 아이즈 노래방만 가면은 맨날 그거 가지고 춤추거든요. 그 안무를 너무 계속 외우고 있어가지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좋아했었어요, 신화를. 신화산 신화팬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쇼핑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방 용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를 그런 식기 이런 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산 여태까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 영상에 더보기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컵이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보통 이케아에서 진짜 많은 걸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가구로도 진짜 유명한데 소품이랑 막 식기 이런 것들도 진짜 유용한 게 많거든요. 싸고. 그래서 이케아를 진짜 좋아하고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옷 같은 거 살 때 애용하는 쇼핑몰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키가 진짜 작은 편이어서 웬만해서는 진짜 바지는 거의 항상 수선을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 진짜 작은 위드윤 쇼핑몰을 진짜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카페 중에 베이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 친구가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블로그 마켓을 막 해본다고 한참 동대문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원가인지 이런 게 다 웬만해서는 좀 약간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 베이글을 왜 많이 쓰냐면은 여기는 마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0원 이하 정도로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싸게 파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보통 다음 카페는 이제 환불이랑 교환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단점이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건 진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짜 저마진이기 때문에 베이글을 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애 가전, 주방용품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발뮤다 토스터기를 넘버원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기 브랜드는 그 구스타브스 베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도 지금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스웨덴 갔을 때 사실 여기를 가려고 사실 계획을 다 짜놨었는데 이 구스타브스 베리 아울렛이 있거든요. 그 스웨덴에. 근데 제가 짐이 그때도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접시까지는 도저히 못 들고 올 것 같아서 못 갔는데 지금 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추천템도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넘버원으로 꼽는 거는 크로와상. 코스트코 크로와상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그게 생지가 프랑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트코 커클랜드 위스키가 가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걸 근데 물어보신 분이 과연 위스키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코스트코 커클랜드 위스키를
가성비가 내리는 추천템으로 꼽겠습니다. 다음은 뭉게구름이 얘긴데, 뭉게구름이는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좀 약간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시기가 한 2010년 초반대쯤에 좀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이제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막 강아지를 키웠었고 이래가지고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다 약간 이렇게 돼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데리고 올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운명처럼 그때 당시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보통 사내 게시판 잘 안 들어가는데 약간 중고 물건 이렇게 파는 그런 물건 주고 파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날 딱 제가 들어갔는데 자기네 집 강아지가 스피츠인데 얘가 아기를 3마리를 낳았는데 2마리는 자기 다른 가족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 1마리는 자기 이제 애미랑 같이 키우려고 하다가 2마리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워서 1마리를 분양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려온 게 구름이입니다.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벌써 6년 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뭉게는 다른 분이 키우던 강아지를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통해서 엄마의 지인이 자기 자식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너무 방치한다,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웠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구름이 혼자 키우는 게 구름이한테도 좀 약간 되게 외로울 것 같고 1마리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마리를 더 데리고 올까 고민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는데, 처음에 봤을 때 뭉게는 약간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진짜 집에서 방치된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병 너무 심했고 귀병도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장 놀라운 거는 그 뭉게 보통 강아지들이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자라는데 너무 자라면은 이거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산책을 많이 사실 나가면은 이게 발톱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발톱이 길 일이 없어요. 근데 뭉게는 발톱도 안 잘라주고 산책도 안 나갔던 거죠. 그래서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발톱이 이렇게 안으로 휘어서 이 발톱이 자기 발바닥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바닥을 찌르니까 이 발을 통해서 걷는 게 너무 아프니까 발로 안 걷고 자꾸 이 앞발을 잘 안 써서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자마자 일단 병원 다 데려가가지고 귀 청소시키고 털 깎고 발도 다 깎고 약 먹이고 진짜 힘들었던. 그래서 뭉게랑 구름이 나이도 물어보셨는데, 구름이는 그래서 정확히 6살이거든요, 지금. 6년 반 정도 됐고 태어난 지. 근데 뭉게는 사실 정확한 나이를 지금 잘 몰라요. 그 구름이가 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뭉게가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는 한 9살, 10살? 그래서 그냥 추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그 다음은 저 이제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너무 힘드네요,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생활 신조, 좌우명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별거 아니고 되게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즐겁게 살자입니다. 약간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가지고 있고, 약간 돈 모으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집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더 뜻깊은 경험을 더 많이 해보는 게 사실 저한테 있어서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제 좌우명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민망한데 그게 좌우명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되게 항상 거의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도 진짜 되게 긍정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 자체도 물론 제가 사람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이제 겪을 때마다 약간 항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다 직장을 구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 오페어라고 내니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리 막 면접 봐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바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가게 된 거였는데 일주일 만에 잘려서, 근데 그 다음 집에서도 한 달 뒤에 잘리고, 그 다음 집은 막 좀 약간 되게 막 복잡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튼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나? 나는 나한테만 왜 이런 시련이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좀 그때도 이제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호주 한 지역 4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데를 돌아다닐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초반에는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 나한테 진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나한테 진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친구한테 막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사실 답을 찾는 거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막 좀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딱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맥주 딱 까가지고 한 모금 마실 때 그때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것 같고 어떤 성격이나 느낌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보통 사람을 다 좋아해요. 약간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약간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싫어하는 부류는 있어요. 어떤 부류를 싫어하냐면은 부정적인 사람. 그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분명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약간 뭘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좋은 복지? 약간 이런 시스템이 생겼어. 근데 그런 것들도 아, 이게 별로야. 이게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꼭 팀에 몇 명씩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되게 약간 좀 거리를 둔다고 해야 되나? 좀 거리 두면서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저도 같이 되게 부정적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 그래서 제 주변에 약간 사람이라는 게 좀 끼리끼리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약간 좀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랑은 조금 약간 거리를 좀 두는 편이에요. 이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계획 중이라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 하셨는데, 사실 계획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 포맷으로 계획을 딱딱딱딱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성격상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걱정 이런 게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만약에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몇 시부터 몇 시에는 어디 가야 돼?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가야 돼? 약간 이런 것까지는 안 짜거든요? 근데 되게 러프하게 짜는데 약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쇼핑을 한다던가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을 꼭 간다던가 약간 이런 저만의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해가지고 근데 딱 당일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좋으면 공원, 날씨가 나쁘면 쇼핑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짜는 편이고 그리고 막 뭐를 이제 돈을 이제 막 모으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포맷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흐르는 시점을 이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아 이때까지는 뭘 해야 돼 이때까지는 뭘 해야 돼 그냥 약간 메모하는 수준의 계획만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2세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저 사실 아직 2세 계획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저는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없지만 언젠가는 가질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 휴가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 올해 10월 달에 그 파리랑 스페인을 비행기 티켓을 이미 티켓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정말 즐거운 여행 브이로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많이 없긴 한데 버킷리스트에 일단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장?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제가 가고 싶은 나라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도시에 다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넘게 살아보는 거. 그거를 굉장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제가 또 따로 빼놓은 그런 질문들이 몇 개가 남았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로또 10억 당첨이 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뭘 고를지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연금 복권이냐 로또냐 약간 이 차이 같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10만이 저는 좀 더 저한테 있어서는 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스피또나 로또가 당첨되면 하고 싶은 거를 물어보셨는데 단연코 퇴사입니다. 일말의 고민 없이 바로 퇴사.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피부가 왜 좋은지를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피부가 좋다고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있는 게 제가 원래 그 수분크림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걸 써도 이거만한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를 찾아서 쓰는 편이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거는 지금 벌써 한 8통? 8통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 만족하고 있는 그런 수분크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분크림 다른 거 써보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원래는 지성이 진짜 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중건성이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약간 복합성인데 그 남편도 이제 저 익스트림 크림 쓰고 나서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시면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가를 더 안 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상에 계속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요가하다가 그 우르두바 아사나였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때 약간 조금 삐끗한 것 같아요, 손목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난 이후로 살면서 처음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목 물리치료 받고 손목 보호대로 한 달 정도 넘게 차고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조금 사실 아직 아파요. 근데 제 생각에 한 5월달, 6월달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왜냐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요가 매트를 사줘가지고 남편 지금 사실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벌써 요가에 흥미를 떨어지지 않았나, 지금 자기가 사준 선물이 소용이 없지 않나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5, 6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그 팬미팅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데 약간 제 입으로 팬미팅 이런 거 뭔가 말을 못 하겠고, 왜냐면 저는 진짜 그냥 별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네버엔딩 집들이에 구독자님들 초대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꼭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너무 많이 했고 이거를 진짜 다 보시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은 거를 다 말씀드렸어요. 힘들었다. 근데 이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좋은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